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행정수도특별법 국토발전의 초석이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첫 순서로 오늘 토론회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를 주관하신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신 세종시 갑의 김종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백선희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세종시에서 급하게 올라오신 분이 계십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발제 토론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좌장을 맡아주신 지방분권 전국회의 김준식 고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발제를 맡아주신 안성호 전 한국행정연구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발제를 맡아주신 국토연구원 조판기 부원장님은 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다음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박재율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전국회의 상임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이창용 지방분권 대구경북본부 전국회의 상임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이민원 지방분권운동 광주본부 전국회의 상임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신대운 지방분권 전남연대 공동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토론을 맡아주신 강영봉 지방분권 제주도민행동 상임대표님 오늘 비행기를 못 타서 오늘 불참하시는 것으로 다음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송창석 지방장치분권연구소 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토론을 맡아주신 김경민 한국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혹시 제가 미처 소개를 못 드렸거나 소개를 추천해 주실 만한 분들 계시면은 저에게 쪽지로 따로 말씀 주시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급하게 이석해야 되실 분들도 계셔서 행사에 앞서서 기념 촬영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내빈과 토론 발제 좌장 분들은 앞에 단상에 나와서 기념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주십시오. 하나, 둘, 셋. 파이팅! 행정수도 파이팅. 그렇죠. 행정수도 파이팅! 잘하셨어요. 박재일 의심 잘하셨어요. 지방분권 파이팅! 네, 행사에 앞서 참석하신 분들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관이신 황운하 의원님께서 먼저 하셔야 되지만 우리 김종민 의원님께서 기후특위로 급하게 이석을 하셔야 된다고 하셔서 김종민 의원님께서 먼저 인사말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세종시 국회의원 김종민입니다. 제가 오늘 원래 이 토론회가 잡혀 있는데 10시에 기후특별위원회가 소집이 돼서 제가 거기 위원이거든요. 좀 늦게라도 참석을 해야 돼서 앞에 좀 말씀 듣다가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이렇게 긴급하게 토론회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분권운동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이고 또 방향을 이끌어 오셨던 분들이니까 함께 지금 상황을 좀 공유하고 또 지혜를 좀 모아내는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수도 특별법이 약간 이제
펜딩돼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나? 하여간 진도가 잘 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야 간에 이제 정치적인 판단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뭐 행정수도 하기로 다 약속했으니까 진행될 텐데 뭐 법이야 좀 천천히 통과하면 어떠냐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은 선거 앞두고 아마 서울시장 선거 눈치를 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행정수도 특별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이게 또 예상치 못한 쟁점이 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위험 부담을 각 당이 좀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뭐 명시적으로는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데 실제 법안 소위는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을 좀 모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당위적인 얘기 같지만 제가 최근에 국회 5분 발언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산자위원인데 중국을 얼마 전에 상해를 방문했는데요. 뭐 이 새삼스러운 얘기지만 중국이 지금 엄청나게 과학기술 경쟁력이 높아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G2를 형성하고 있다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확인한 게 중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는 뭐 공산당이 뭐 13억 인구를 기반으로 해서 뭐 힘을 세게 모아서가 아니라 거기가 지방 분권적 발전의 결과가 이런 결과를 낳은 거다. 90년대 강택민이 그 주석을 할 때 전국의 39개 지역에 이공계 대학을 집중 육성하겠다고 발표를 해요. 근데 이게 중앙정부 계획이긴 하지만 뭐 걔네들은 이제 공산당이 전체를 지휘하니까. 근데 그 대학이 지금 1위부터 20위까지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전 세계 네이처에서 발표하는 과학기술 이공계 대학 순위에 다 대부분 들어가 있는데 이 대학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가장 결정적인 동력은 지방정부예요. 지방정부가 우리 지방에 살려면 이 대학과 연계된 기업과 창업과 이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한다. 그래서 사실은 북경의 중관촌이 유명했는데 지금은 중관촌도 유명하지만 전국 각 지역에 뭐 선전, 뭐 광동, 뭐 하얼빈 전국 각 지역에 이런 대한민국의 그 뭐 판교 정도 수준의 그런 첨단 산업단지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권해야 발전한다라고 하는 우리 믿음을 실제로 실현하고 있는 게 중국이고 또 뭐 미국이야 뭐 원래부터 이제 주 단위의 지방정부가 활성화돼 있었으니까 그런 혁신 경쟁력이 높았던 거고요. 그래서 저는 분권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지금 이 G2 체제에서 G3까지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꼭 분권해서 발전하자 이런 얘기들을 다시 한번 우리 여기 분권운동 지도자분들께서 우리 국민들 향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온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행정수도 문제는 많은 정치인들도 이제 세종에 행정수도 가고 이제 의사당 가고 그러는데 뭘 또 자꾸 뭘 요구하냐 이런 그런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요, 행정수도는 이거 자체로 40만, 50만의 도시가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양적으로는. 상징적인 의미거든요. 이게 단순히 행정기능을 하는 과천 시즌2가 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상징적인 구심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거리에 있는 여기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확인이 되고 합의가 될 때, 아, 이제 이게 물결이 이게 돌이킬 수 없구나. 이 분권의 물결을 막을 수가 없구나. 이런 사람들의 합의가 생기고, 그래야 사실 서울에 있는 집값도 좀 떨어져요. 뭐 부동산 얘기 한참 하는데, 결국은 노무현 때 이 물길을 가다가 다시 중단된 이후에 이 지방 분권의 물길을 다시 살리지 못한 게 계속 수도권 집중. 야, 세종시 바라고 뭐 말은 한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못 벗어나. 이 고정관념이 엄청 강해요. 그게 집 사는 사람들한테,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당연히 있겠죠. 저는 진짜 확신하는데 세종의 행정수도가 돼서 명실상부하게 정치적
행정적 구심이 이제 지방으로 갔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투자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런 과밀도 이 인구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큰 물결과 흐름이 중요하니까 행정수도 문제에 대해서 빨리 결단하자. 자, 그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올해 안에 꼭 결론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수도 문제가 세종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점도 꼭 많은 분들에게 좀 함께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간 좋은 말씀 잘 듣고요. 제가 못 듣는 내용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녹취를 보면서 꼭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토론회를 주관하신 황운하 의원님의 인사말을 듣겠습니다. 네, 김종민 의원님께서 오늘 그 특위 때문에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짧게 인사 말씀하시고 가실 줄 알았더니 하실 말씀이 많아가지고 거의 발제 수준으로 다 해주셔가지고 그것은 감사하고요. 이 토론회는 그 급하게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오늘 발제 토론 맡아주신 분들이 대부분 지방분권 공부하신 분들이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평소에 축적된 지식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급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제 토론자부터 훌륭한 분들 모시고 훌륭한 내용으로 이렇게 토론을 하게 돼서 토론을 주관한 사람으로서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뭐 왜 급하게 마련되는지는 다 아실 겁니다. 이게 급하게 마련된 거는 지금 행정수도 특별법이 이 국회 국토위에 법안 소위에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그 지금까지 행정수도 논의가 시작된 지 한 20년 넘었는데 대통령이 강력한 그 의지를 표명한 첫 번째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셨는데 그분이 그때 이제 수도를 이전해 보려고 그 법을 만들었다가 그때는 정부 입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랬다가 헌재에서 관수법이라고 하는 그런 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가지고 그게 좌초됐었죠. 그때는 그 좀 사회적 공감대,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 지금보다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 정부는 이번에 그걸 이제 대통령 공약 또는 국정과제에 담으면서 국정과제에는 사회적 공감을 전제로 뭐 이런 그 단서를 달아놨어요. 수도를 완전히 이전한다. 완전 이전.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는 거를 이제 행정수도 완성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과제명이 행정수도 완성인데 행정수도 완성이 뭐냐? 지금도 45개 국가기관에 다 가 있는데 몇 개 부처 빼놓고 다 가 있는데 이 완성은 뭐냐? 이제 대통령실이 완전히 가는 거. 지금 대통령실과 국회가 세종에 혹시 가보시나 모르겠는데 그 국회는 20만 평 땅 부지 확보해가지고 막 계속 부지 이렇게 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대통령실도 그 부지가 확정이 되고 해서 지금 국가 상징구역이라고 대통령실, 국회 이런 거 다 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국가 상징구역 미국의 워싱턴의 내셔널몰 같은 그런 국가 상징구역을 설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착착 진행은 되는데 이번에 설계비를 보시면 설계 내용을 보시면 부분 이전 설계입니다. 부분 이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도 부분 이전, 대통령실도 부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름이 대통령 세종 집무실인 거죠. 또는 제2집무실이 되는 거죠. 국회는 분원이 되는 거죠. 국회 세종의사당이 되는 겁니다. 세종 국회의사당이 아니고 세종에 있는 국회의사당이 아니고
국회가 세종에 분원을 설치한 국회 세종의사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분 이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지방분권의 완성 이거와는 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고 대통령실을 완전히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하고 우선은 법적인 토대가 갖추어져야 되겠죠. 오늘 그 개헌 전문가시기도 한 안성호 교수님께서 또 발제를 맡아주셨는데 이제 개헌과의 상관관계 나와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어떤 내용이신지 제가 안 읽어보긴 했는데 그래서 이 개헌 문제하고 행정수 특별법 문제하고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법적인 그 난관을 돌파하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개헌은 이번에 6.3 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이 될지 안 될지 아직 모르겠어요. 조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 국민의힘에서 10명인가 9명인가 이탈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불확실한 상황인 거고 이탈이 나와서 개헌이 된다 하더라도 이번 개헌에는 원포인트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행정수도와 관련된 개헌 내용은 없습니다. 예, 없어서 이제 설사 개헌이 된다 하더라도 예, 우현 논란은 헌재의 판단을 다시 받는 방법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관습헌법 얘기는 더 이상 뭐 그 사이에 엄청난 관습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0년 전에 관습을 똑같이 적용해서 여전히 우연이라고 할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뭐 헌법 학자들도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헌재를 통해서 우현 논란도 극복이 되고 해야 될 텐데 우선은 행정수도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 이 세종 시민들은 맨날 한 2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도를 옮긴다는 얘기만 듣고 희망 고문 받아오면서 20년 넘게 속아와가지고 지금 웬만큼 얘기가 속지는 않습니다. 뭐 그러다 또 말겠지, 뭐 그러다 또 말겠지. 선거 때 하는 얘기지, 뭐 이러다가 또 흐지부지 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뭐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고 국정과제로 선정도 됐고 특별법이 이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발의돼서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된 건 처음입니다. 그러는 것이 좀 천지인이 좀 맞아 들어가는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번에 이것이 이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그 힘을 보태기 위한 그런 긴급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회 취지가. 그런 취지로 마련이 되었고 애초에는 좀 이게 준비를 잘 했으면 세종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면 세종 시민들이 전세 버스 내가지고 수천 명이 왔을 것 같은데 오늘 그렇게 새 동원 새 과시는 안 하고 뒤늦게 척유군은 요 한 말씀 하실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고 의원님들도 오늘 여러 일정이 많아서 저도 오늘 국토위가 또 10시부터 전체회의를 해가지고 조금 늦게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 일정이 겹쳐서 오신다고 해다가 또 못 오시고 이렇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도 이제 많은 의원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마치고 제가 주관했기 때문에 마치고 식사가 가능하신 분들은 일정이 가능하신 분은 제 점심 식사를 준비했으니까 점심 식사도 드시고 오늘 뭐 엄청난 전문가들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을 저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행정수도 완성의 여론 형성이 좀 잘 돼가지고 국민적 공감대가 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전문가들께서 오늘 그런 논리와 명분과 전략까지 좀 잘 많은 지혜를 주시리라고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말씀 와중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먼저 오신 백선 의원님의 인사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입니다. 복지국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님이 이 행정수도 특별법 관철을 위해서 정말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회에서 잘 통과가 되지 않아가지고 조금 화가 나신 상태입니다. 5분 발언도 하셨습니다. 저 또한 이제 행정수도 특별법 통과를 이제 간절히 바라는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님을 지지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저출생 고령화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저출생의 결과로 지역 소멸 문제가 가시화되고 지금 사실은 지역 소멸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굉장히 많은 정책적 노력도 했었고 저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저출생 쪽 연구를 꽤 오랫동안 20년 이상 해오면서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으로는 대한민국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 정책 주도적으로 해왔는데 그 한계를 우리가 20여 년 동안 봐왔다라고 봅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 많은 정책적 투자를 하고 있으나 결과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균형의 문제가 매우 심각하고, 그러면 이렇게 국가 중앙정부 주도적으로 균형 발전을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어떤 부분으로 메꿀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세종 행정수도로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 아까 김정민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우리 국토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사실은 다른 지역하고의 어떤 거리에 좀 비슷한 거리에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서울로 오지 않는 문제가 있고요.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방 분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지방 분권과 관련해서 오신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복지정책 전공이어서 복지를 보면은 지역 불균형이 엄청나게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 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자체에서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법과 제도에 걸려 있어가지고 지방 스스로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재정 문제도 그렇고 행정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그 지역의 복지 수요를 발견해서 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전공과도 이 지방의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긴밀한 관련이 있어서 저도 오늘 토론회를 매우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안성호 예전에 저하고 같이 거의 전회를 나누면서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같이 국책연구에 같이 이제 일을 하신 제가 존경하는 원장님인데요. 행정 분야와 관련해서 해안을 갖고 계시고 오늘 또 발표를 해주시는데, 우리 안성호 원장님께서 예전부터 강조를 해오셨던 것이 스위스의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스위스의 모델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도 스위스 모델을 가지고 오셨어요. 다중심 분권국가 스위스의 비밀이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실 텐데, 제가 예전에 원장님께서 스위스 말씀을 하실 때는 사실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도 있기는 했는데, 제가 작년에 스위스를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제가 스위스를 우리나라 복지국가의 모델의 하나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저도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이제 분권이라고 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확인을 하게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성호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다중심 분권국가 스위스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관심이 가면서 오늘 발제를 해 주시는 것이 세종시가 행정도시 중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도 스위스 분권국가, 그러면서 복지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나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토론회 마련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또 안성호 원장님의 발제, 또 조판기 선생님 부원장님의 발제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늘 국회에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조국혁신당의 차규근 의원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대구시당위원장 국회의원 차규근입니다. 대구시당위원장으로서 수도권 집중 완화의 필요성, 지방 분권 이런 자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오늘 토론회 주최 연락이 왔으면 당연하게 저도 공동 주최했을 건데 여기 빠져가지고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수도 이전은 저는 서울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의 집중이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장 상징적이고 가장 권한이 많은 이 행정수도가 국회가 하루빨리 지방으로 세종으로 가야 저는 부동산 문제도 잡아 있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오늘 이 행사 취지에 공감을 하고 더 빨리 이렇게 추진되었으면 황운하 의원님 잘 모시고 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제 토론이 상당히 좀 길게 예상되어서 시간이 좀 지체되었지만 그래도 그 세종시에서 귀한 손님 모셔서 이승원 경제부 시장님 짧게 한 말씀만 해주시겠습니까? 짧게. 예,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 수도는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건데 아직 그 첫 단추도 못 깬 것 같습니다. 저도 공무원이지만 국회랄지 또 청와대랄지 수시로 이렇게 많이 가기 때문에 오히려 세종시로 내려와서 공무원들의 행정 비효율성이 더 높아졌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행정수도를 확실히 완성을 해서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첫 단추를 꿰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이민원 대표님. 네, 발제 토론 때 말씀 주시겠지만 그래도 발제 토론자를 대표해서 이민원 상임공동 대표님의 인사 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약간의 머쓱한 게 있었죠. 사실은 이 토론회가 3번 저는 슬픕니다. 첫 번째 슬픈 거는 어째서 개헌이 아니고 행정수도 특별법인가? 어째서 그 행정수도 원래 제출했던 그 법안의 위헌 소송을 다시 한번 제기하겠다는 그 토론회가 아니고 행정수도 특별법인가? 이것이 첫 번째 슬프고요. 두 번째로는 그거마저도 잘 안 돼서 이걸 또 한다는 게 슬프고요. 세 번째는 이거를 여기서 이거라도 하자고 하는 우리 현실이 슬픕니다. 저는 경제학도입니다. 경제학에서 제가 어려서 맨 처음 경제학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이상했던 거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세컨 베스트 이론이라는 건데 다 잘 될 거 아니면 하나씩 좋게 해봐야 소용없다 그런 소리.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근데 진짜 그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러니까 수학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행정수도도 만들고 혁신도시 만들고 뭐 만들고 하는데 그거 행정수도도 완전하고 혁신도시도 완전하고 그렇게 돼야 이게 의미가 있지. 조금이라도 개선하자. 이건 의미가 없다. 그리고 행정수도 안을 쳐다본다면 대통령실도 오고 국회도 오고 정부부처 전부 오고 이렇게 완전한 수도로야 의미가 있지.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게 경제학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서 전국의 지방분권 동지들이 이걸 하자고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수도를 오늘의 취지는 뭐냐면 완전하게 만들자. 그게 오늘의 취지라는 거. 우리 전국의 동지들은 그것을 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그 토론회는 좌장이신 김준식 고문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모임의 특징은 긴급하게 준비됐다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부산, 광주, 전남, 전북, 충청도, 서울 정말 전국에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적 여론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참석하신 발제자 토론자들이 물론 우리 한국 전체 내셔널 차원의 훌륭하신 연구자들이기도 하지만 그동안 지난 한 20, 30년 그 지방자치, 분권, 균형 발전을 국내에서 꾸준히 연구해 오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긴급 토론회가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이 안으시고 그 진지한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조판기
그 부원장께서 제가 막 여의도에 도착할 때 전화가 왔어요. 개인이 정말 원고는 내셨어요. 원고는 냈는데 발제 원고는 내셨는데 뭐 본인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오늘 참석 못한다고 여러분께 굉장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셨습니다. 가능하면은 그 발제 토론의 시간을 배정하기 위해서 사회자의 다른 얘기는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판기 부원장님 발제가 생략됐으니까 우리 안성호 원장님의 발제를 한 10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머지 토론자들은 한 7분 이내에 핵심적인 요지를 말씀해 주시고 남은 시간은 상호 토론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이쪽으로 오시는 게 모든 분들이 바라보기에 편하실 것 같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예. 그러면 네, 한 30분. 네. 원래 두 분 토론이 40분 잡혀 있었는데 한 분이 오늘 참석을 안 하셔서 또 안성호 원장님 발제를 아주 충실히 긴급하게 부탁드렸는데도 충실히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12시 정도 돼서 끝내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여기 올 때 암만 해도 발표 시간이 짧을 것 같아서 여기 발제문은 제가 평소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하던 걸 요약해 놓은 건데 이걸 다 읽으시고 오신 분들한테 또 되뇌는 건 문제가 있다. 사실은 여기 말하지 써놓지 않은 걸 제가 한번 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10분을 더 주셨어요. 그래서 30분에 한번 소화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발제문은 제가 한 40년 이상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제가 도달한 지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우리 의원님들, 입법권을 행사하시는 의원님들은 제가 존경하는 특히 두 의원님들인데 꼭 좀 한 줄 한 줄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대통령의 직속 위원회로 를 통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인구가 한 42%, 한 30년 전에 32%였다가, 아니 42%, 지금 52%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법이 보입니다. 이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그냥 아까 우리 이민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슬픈 일이 또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좀 하나 참 저는 민주당을 그래도 지지해온 사람인데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정책에 대해서 제가 강한 의문을 좀 제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 시도 합병을 하면 그 시도에 5조씩 몇 년 동안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방의 시대를 열겠다. 참 대단한 그런 의욕을 가지고 정말 변화를 시켜보겠다는 그 의지가 확인되는 정책입니다. 과연 그렇게 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국이 고르게 번영하는 나라,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될까요? 저는 적어도 세 가지 그 정책이 갖는 세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통령 옆에 있었다면 대통령한테 정말 간언을 했을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째는 만약에 지금 광주 전남이 통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연 5조씩
4년 동안 받으면 20조 원을 받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국고를 지원금으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의존성이 깊이 심화됩니다. 이건 제가 공부해 본 결과 의존성을 심화시키는 중앙 집권적인 균형 발전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5조씩 기존의 예산에다가 지방에 주게 되면은 대단히 방만하게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마다 소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낭비와 부패 소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아마 이 투자 어마어마한 돈을 주면은 산단, 용지 등과 같은 이 토목공사에 돈을 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정말 안타깝고 우려스럽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소외 지역의 불평등 문제, 불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국민 통합에 오히려 장애 요인이 되고 지방 시대를 연다는 이 좋은 취지가 퇴색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이 안 되고 있느냐. 이 서울 중심주의에서 비롯한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입니다. 이게 서울 중심주의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서울 단임 중심의 집권국가 모델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것이 갖는 질병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여기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좀 분석적으로 키포인트만 좀 소개를 드리면 첫째는 자산의 불평등 심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고 경제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지금 전 세계가 제3물결의 전제화,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인이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노동 소득의 불평등은 그래도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주 심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땀 흘려서 노동해서 버는 돈보다 부동산 투자라고 하기보다는 부동산 투기에 근거해서 엄청난 돈이 모이고 그것이 또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되고 있다. 이것이 독재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 전 세계 74% 60억의 인구가 독재 국가에 살고 있고 최근에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군에서 선거민주적 국가군으로 부이뎀 연구소의 그 지표에 의하면 자유민주주의 지수로 볼 때 세계 42위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미국이 왜 저렇게 어려워지고 있느냐? 저한테 얘기하라면 그 해답을 가장 중요한 이유가 헌정 혁신을 지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제가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산 불평등이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공공재 중에 가장 중요한 공공재를 저는 세 개 들으라면 주택 문제, 그 다음에 의료 문제, 교육 문제, 이 세 가지를 들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의료 문제를 두고 보면 우리가 아플 때 병원 간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아플 때 정말 병원을 자주 가게 됩니다. 근데 중병이 들었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서울의 빅5 병원에 문을 두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도 이 전남, 해남에 사는 사람도 다 서울로 와야 됩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서울로 오면서 이 고충을 얘기합니다. 암에 걸렸는데 새벽 차를 타고 와가지고도 밤늦게까지 그래야 집에를 간신히 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지역에 국립대학의 종합병원이 있는데도 안 되냐? 믿을 수가 없느냐? 그 가장 중요한 건 수도권 집중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이 빅5 병원에 오니까 중병을 고칠 기회가 없습니다. 지방 병원들이. 그러니까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지방의 종합병원은 점점 더 믿을 수 없는 병원으로 변하고 마는 겁니다. 근데 종합병원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지방 의료 서비스 기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현재 서울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7명인데 충남과 경북은 한 1.45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걸 예사롭게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 우리가 모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건강의 문제를 내가 사는 지역에서는 믿을 수가 없다. 어쩔 수 없어서 지방병원을 가긴 가는데 나는 그래서 일찍 죽는다. 이걸 정치하는 분들이 계속 그냥 보고 있어야 됩니까? 난 이건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인구 소멸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옥스퍼드 대학의 데이비드 콜먼 교수가 한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게 그냥 허풍으로 과장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OECD 평균의 절반이 안 됩니다. 지금 0.72까지 내려갔다가 0.75 이렇게 좀 되는데 각 지방자치단체나 정부에서 아기 낳으면 엄청난 지원을 재정적으로 해주는데 이걸로 해결할 수 있느냐? 인구학자들이 연구해온 연구를 제가 살펴보니까 금전적 유인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합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초저출산 문제가 한국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원인이 어딨나? 원인을 알아야 해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입법을 하고. 그래서 한국은행 연구진이 연구를 했습니다. 답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 초집중이 인구, 출생률, 저출생률,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되는 초저출생률을 가져온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나라가 망한다. 저출산율,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된다. 서울 집중에서 비롯된다. 근데 이거는요, 1970년도부터 인구학자들이 연구해온 결과가 사실은 다 해법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인구 밀도가 너무 높으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건 생각해 보세요. 이 어떤 한정된 공간에다가 쥐를 놓고 쥐 부부를 넣어놓고서 새끼를 낳게 합니다. 먹을 거 줍니다. 그러면 한정없이 늘어나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밀도가 너무 높으면, 과밀하면, 초집중하면 아기를 안 낳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인간이 동물인 한 그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뭐 학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를 내놓은 겁니다. 그런데 국회는 잠자고 있습니다. 난 두 분 국회의원님들께 정말 묻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를 정말 절실하게 주장하면 그런 분들이 영향력 있는 정치가로 커야 됩니다. 그런데 눈치만 봅니다. 어떻게 하면은 4년을 견딜까? 좀 용기를 가지시라.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국민이 지지한다. 뿐만 아니라 그래야 위대한 정치가가 된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이 단일 중심의 집권 국가가 가져오는 많은 폐해들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권의 경제사회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뭐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뭐 우리나라가 뭐 세계 몇 위권에 올라갔다, 선진국 됐다, 굉장히 국뽕을 얘기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밝게 볼 수 없는, 우리의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이런 요인이 지금 있다. 그것이 OECD 사회 경제 지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20년 이상 연이어 자살률 1위, 그리고 최근에는 지난 1, 2년 사이에 이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노인 빈곤율은 OECD 평균에 우리가 3배가량이 높습니다. 뭐 갈등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심한 나라입니다. 특히 여야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 국민들 사이에도 반목이 심한 나라, 조사해 보니까 한국이더라. 이걸 왜 터치를 안 하고 있나? 왜 해결하려고 안 하는가?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2025년도 한국인의 행복 점수를 보니까 147개국 중에 67입니다. 우리나라가 마치 세계 최고의 선진국으로 올라선 것처럼 생각하지만 국민은 행복하지 않다. 이제 그러면 당신이 생각하는 미래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으냐, 만들자는 거냐? 저는 이제 그걸 다중심 분권 국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이 다중심 분권 국가의 이 이론적인 기초를 놓은 분이 있습니다. 그게 엘리노 오스트롬이라는 분이에요. 2009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분입니다. 이 폴리센트릭 가버넌스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분이 50년 동안 연구한 분이에요. 경험적으로 연구한 분. 그래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사실은 그분의 아이디어는 누구한테 나온 거냐?
사상적인 기반을 놓으니 그분의 남편입니다. 빈센트 오스트롬. 아주 유명한 행정학자입니다. 그 제자로 있던 사람이 바로 엘리노 오스트롬이고 반세기 동안 연구한 결론이 뭐냐? 단일 중심 집권 국가는 효율적이지 않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단일 중심 집권 국가로 하면은 효율적이다. 분권 국가 하면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사실은 교과서에도 그런 게 써 있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엘리노 오스트롬이 이런 이제 이론을 내놓고 평가를 받았는데, 이 엘리노 오스트롬의 다중심 거버넌스 시스템을 국가적으로 구현한 이 지구상에 그래도 살만한 나라가 있다. 그게 스위스입니다. 제가 스위스에 갔을 때 스위스에 아주 유명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공감한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스위스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뭐 모든 면에서 뭐 이 지상의 낙원은 아니지만 모든 면에서 세계 탑을 달립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21세기에 벤치마킹 해야 될 나라는 미국이 아닙니다. 영국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냐? 제가 보니까 저한테 얘기하라면 스위스, 그 다음에 북유럽 3개 국가, 특히 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이 나라들이 주목할 만하고요. 규모가 좀 큰 나라로서는 이 나라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독일이 주목할 만합니다.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이제 특히 스위스, 가장 대표적으로 스위스를 우리가 좀 배우자, 이런 관점에서 스위스의 루체른 대학의 설립 과정을 한번 사례로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는 비교적 고르게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전국이 비교적 고르게 번영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처럼 뭐 수도권에 서울에 막 모든 것이 몰려있는 나라가 전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위스에서도 지역 불균형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연방정부의 이 연방교육연구부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 루체른 지역의 지역경제가 쇠퇴하는 중요한 이유가 대학이 없어서 그렇다. 주립대학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주립대학인데 루체른 대학에 있어요. 있는데 전통적인 그 조그만 문과 중심의 대학이었습니다. 이거를 대대적으로 혁신해야 되겠다. 스위스에는 참고로 인구 920만 명이 되는 나라인데 그 나라에 소위 공립대학이 12개입니다. 공립종합대학이 12개인데 2개가 소위 노벨상을 20개 이상 받은 쭈리히 공과대학하고 이 로잔 공과대학이고 나머지 10개가 주립대학입니다. 캔톤 주민들이 설립한 대학입니다. 그래서 대학을 이제 혁신해라 이렇게 이제 권고를 하니까 캔톤 정부에서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때 루체른 시와 함께 대학 혁신안을 마련한 다음에 스위스에서는 이런 중대한 대학 같은 거 만들고 그러면
주민 투표에 붙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 대학의 운영비를 누가 대느냐? 학생들 등록금은 거의 안 받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럼 이걸 누가 대야 되는데 누가 되느냐? 주민이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주민투표입니다. 그래서 12차례에 걸쳐서 주민공청회와 설명회를 하면서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한 6개월 동안 지역 신문과 라디오, TV, SNS 등을 통해서 열띤 수의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때 찬성 측에서는 대학 혁신을 해야 다른 지역으로 젊은이들이 나가는 것, 그리고 기업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일자리 창출을 하려면 대학 혁신을 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찬성 측이 얘기를 하고 반대 측에서는 우리 세금 더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재정 부담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찬성 56%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 사례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시사하는데요. 지역대학의 재정에 대해서 주민투표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정성이 확보됩니다. 주민들이 부담한다. 결단을 내리면, 주권자가 결단을 내리면 그 대학은 재정적으로 안전하고 건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대학이 주인이 누구냐. 대학 주인이 무슨 사립대학 설립자가 그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주민이 합니다. 주민이.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대학이 되는 겁니다. 주민 친화적인 대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들의 세금을 누가 정하느냐? 제가 이따 또 이제 그 세금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기업들의 세금도 주민 투표로 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나 국회의원들을 로비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봉사해야 기업이 삽니다. 주민 친화적인 기업이 됩니다. 스위스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한결같이 향토기업입니다. 왜? 주민들이 세금을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주민 친화적인 대학, 주민 친화적인 이 기업들이 이 혁신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아주 압도적인 1위, 글로벌 혁신지수 압도적인 1위 나라가 어디입니까? 어딘 것 같으세요? 스위스입니다. 단 한 번도 뺏긴 적이 없어요. 글로벌 혁신주의 1위가. 근데 글로벌, 제가 분석해 보니까 글로벌 혁신 지수 1위를 스위스가 단 한 번도 뺏기지 않고 근 30개에 달하는 노벨상을 받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뭐냐. 그리고 우리나라 거의 3배에 달하는 1인당 GDP를 올리는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헌정 질서에 있습니다. 저는 이 세종 행정수도가 이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분권 국가의 선도 깃발이 돼야 된다. 지금 세종시에 중앙 부처의 80% 이상이 내려갔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의 중심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의 임면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대통령이 어디 삽니까? 서울에 삽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을 누가 책정해 줍니까? 결정합니까?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리고 수시로 불러가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책임을 묻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그러니까 세종 행정중심 복합도시는 허울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세종의 공무원들이 내려가지만은 세종에 있는 많은 세종에 중요한 부처들이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근데 장관 만나려면 세종으로 가야 할까요? 서울로 와야 할까요? 제가 아주 의문을 합니다. 이분들이 어떤 분의 분석에 의하니까 95%를 서울에서 탑니다. 자, 장관이 있으면 그 밑에 고위 공직자들은 어디 있어야 할까요? 안테나를 어디다 세우고 있겠습니까? 서울에다가 안테나를 올리고 보게 돼 있습니다. 수시로 출장합니다. 어떤 사람에 의하면 조 단위의 연간 직접 비용이 들어간다는 이런 분석도 있던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제가 어떤 제 경험 중에 하나인데 이 기관의 책임자가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요. 목요일 날 밤만 되면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기관의 주말은 며칠이 될까요? 휴일은? 금, 토, 일, 3일이 됩니다. 법정 휴일과 관계없이 사실은 기관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고 대면하고 상징적으로 그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 가마력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무용의 손실까지 계산한다면 세종 행정수도를 하루빨리 옮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어라.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우리 토론하실 분들이 할 테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스위스한테 우리가 배워야 될 점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스위스의 그 번영의 비결을 저한테 얘기해라 그러면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세 자치권입니다. 이게 지방 분권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세금은 모든 국세와 모든 지방세는 스위스에서는 주민이 결정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스위스 제네바에 가면은 MSC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계 1위 선사 기업이에요. 스위스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입니다. 근데 어떻게 세계 1위의 선사가 거기 있을까? 왜 그럴까요? 제가 퀴즈를 냅니다. 왜 세계 1위 선사인 MSC가 스위스 제네바, 인구 20만 되는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세금을 누가 정합니까? 주민이 정합니다. 결정합니다. 근데 그 세금 중에
거대 기업들이 모든 기업 좀 살만한 기업들이 그렇습니다만은 기업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신경 쓰는 게 세금 중에서도 이 상속증여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이 대기업 정도 이 상당한 기업이 되면은 50%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 다른 거 붙이면은 거의 60%에 달하는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가 부를 공정하게 평등하게 하는 쪽으로 정책이 가야 된다는 걸 아주 가슴에서 우러나서 제가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속소득세는 고칠 필요가 있다. 그 결정권을 주민에게 줘라. 그래서 저는 세종 이 행정수도와 함께 제일 먼저 상속증여세의 결정권을 주민들한테 주는 이런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제 그만하라는 말씀이 있어서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상속증여세 얘기하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저 친구 지가 살만하니까 이런 얘기 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행정연구원 원장 할 때에 스웨덴 대사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스웨덴 대사가 저한테 아주 진지하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웨덴이 2004년도에 상속증여세를 특히 그 배우자와 직계 비속에게, 그러니까 자식과 손자에게는 감면을 해주는 아주 파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보수 정당에서 결정했겠습니까? 진보 정당에서 결정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민당이 결정했습니다. 제 성향을 알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민당이 했습니다. 한국도 진지하게 고려해 보세요. 제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진지하게 고려해 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진지하게 두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합니다만은 제가 이 비결을 말씀드립니다. MSC가 원래는 이탈리아에서 1970년에 창업된 기업입니다. 그런데 1978년에 갑자기 제네바로 이전했습니다. 그 이유가 상속증여세 감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보면은 MSC 홈페이지에는 엉뚱한 얘기가 많이 써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정보를 어떻게 알았냐? 한국 MSC 지사장을 통해서, 제 친구입니다. 친구였어요. 제가 직접 거기 MSC에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네바에 갔다 와서. 상속세 때문에, 면제 때문에 스위스로 왔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지금 선진국이라고는 하지만 대단히 어렵습니다, 경제가. 특히 이 MSC가 창업된 나폴리는 유럽의 아프리카라고 할 만큼 형편무인 지경입니다. 거기서 왜 조국을 떠나서 스위스로 왔는가? 스위스 나쁜 놈들이다. 얘기하기 전에 현명한 사람들이다. 인간의 심리를 잘 파악해라. 제가 더 긴 얘기하면은 혼날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세한, 네, 박수. 아마
밤새도록 들어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또 원고에 있으니까 원고를 참조해 주시기로 하고, 우리 토론자들께서는 또 원고가 있으니까 아주 그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곁들이는 식으로 토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5분, 7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방분권 부산시민연대 우리 박재일 상임대표님께서 말씀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12시는 마쳐야 될 거니까요. 몇 페이지에 있죠? 예, 23페이지에 뭐 간단하게 있습니다. 뭐 한 장 정도 있는데요. 뭐 어쨌든 오늘 이 행정수도 특별법 관련해서 긴급 토론회니까 이 취지에 맞는 토론으로 네. 어찌 보면 조금 실천적인 토론회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예, 이제 뭐 지금 법을 곧 통과시켜야 된다는 걸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좀 함께 또 힘을 모으는 자리니까요. 이 결국은 지금 세종시 행정수도 문제는 정책적 차원이 아니고 정치적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을 했는데 저는 정말 아쉬운 게 우리 안성호 교수님도 그때 행정연구원 연구하셨지만 문재인 정부 때 타이밍을 놓친 거 정말 문재인 정부는 저는 원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수도를 완성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분권 정책이 한 걸음이 아니라 상당히 진전하는 연계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그 연방제 준하는 지방분권을 막 이야기를 하고 저도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제 영세 대부였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정부가 이 지방분권에 대한 총체적 그림이 지금 제대로 없고 아직 안 잡히고 대통령 주변에도 그런 역할을 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래서 상당히 우려스럽다. 지방시대위원회도 지금 뭐 이름 바꾸고 하는 것이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그게 뭐 별 내용도 없는데 어쨌든 그것도 그대로 계류 중이고 위원장도 뭐 부위원장도 조그마다가 다 지금 공석이고 이런 상당히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게 지금 행정수도 특별법도 표류하는 하나의 지금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행정수도 완성은 이 정부가 이 표방하고 있는 5급 3특 전략과도 연계되는 것이다. 라는 점을 저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 관습법은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20년이 지났는데 관습이야 그때그때 바뀌는 거니까 지금 그걸 논리로 해서 헌법 개정 안 되면 행정수도 완전히 못 옮긴다 청와대와 국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법률이라도 빨리 그 개헌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행정수도 완성은 하세월로 언제 할지 모른다는 이야기 변명에 불과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행정수도가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벌써 20년이 다 돼갑니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노무현 정부 때 행정수도를 뭐 경제과학 중심 도시인가 이래서 성격을 완전히 바꾸려고 할 때 당시 세종 거의 허벌판이었죠. 거기에 우리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가서 여러 차례 가서 기자회견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종시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지방분권 국가로의 전환을 위한 축이었기 때문에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 문제의식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 법이 빨리 좀 통과되어서 이것이 이재명 정부에서 확고부동한 돌이킬 수 없는 전국적인 그 지방분권 개헌 이 좀 진전되는 그런 마중물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대구 그 지방분권 대구 경북본부 그리고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대표이신 이창용 대표님께서 다음 말씀 이어주시겠습니다. 예, 하여튼 이 주제는 저희가 2002년에 저희가 이제 지방분권 국민운동으로 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전국회의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때부터 이제 이 논의됐던 거고 중간에 이제 제대로 추진이 못된 이명박 정부도 제대로 추진이 못됐고 그래서 이때까지 이제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분권운동 단체들이 합의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25년 지나면서 저희들의 또 생각도 저희의 생각도
또 25년 동안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제 변화해 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 주제는 굉장히 우리 25년 전의 초기 버전의 핵심 과제 중에 하나였다. 근데 앞으로도 그럴까? 여기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전국적으로 합의된 내용이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은 빨리 좀 집행이 되는 게 좋겠다. 또 이 정부가 뭐 노상거래 강조를 해놔놓고 왜 이래 뜸을 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행정 수도로서 이 행정이라는 표현이 딱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가 입법, 사법, 행정이 포괄하는 그런 컨셉으로 만약에 간다면 하는 게 좀 자연스러운데 또 뭐 지역별로 대구는 뭐 대법원, 광주는 또 헌법재판소 이런 사법은 또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한데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 공공기관들을 지방으로 분산 이전하고 공기업들을 분산 이전하는 이 프레임은 그동안은 우리가 워낙 분권이 안 되니까 막 그래라도 하자는 거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주장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약속이 돼 있었고 또 우리 분권 전국회의도 여러 차례 합의된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이든 특별법의 방식이든 대한민국은 특별법 방식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됩니다. 솔직히. 특별에서 시작해서 특별로 끝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고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그거는 초기 버전의 마무리는 우리가 공동으로 합의된 내용이니까 해나가자. 그러나 미래를 또 준비하자. 그래서 개헌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지금 뭐 개헌 논의 자체가 낮은 수준에서 이야기되고 있고 옛날 과거를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로 전문에 넣는 거 저는 그것이 지향하는 바가 사실은 분권 자치가 우리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의 그 그 지나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한 근본적 처방인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뭐 그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거 그거는 이제 의미는 있다고 보는데 그것만 들어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저는 개헌 논의가 이제 사실상 쉽지 않다. 오늘 이 자리도 보면 조국혁신당과 또 다른 정당에서 오셨지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근본적인 어떤 우리 한국 사회 변화에 대한 관심이 약하다. 제가 너무 부드럽게 표현하죠.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래서 조국 혁신당의 멤버들이 그래도 여기에 대한 이해가 다른 정당에 비해서는 높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균형 발전 모드에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그 컨셉으로 우리가 국회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이제 컨셉을 좀 바꿔야 될 타이밍이다. 언제까지 그 중앙정부에 업소하고 이래 해도 뭐 대통령 나오면 또 개헌하자 뭐 그런데 지금 균형 성장 모드로 가버렸잖아요. 그 다음에 국민 주권 정부면서 국민 주권에 대한 이해 없이 그냥 시도 통합 논의를 마구 진행시켜 버렸잖아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그 자치권의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강화하는 또 이것도 특별법이 대한민국 특별하게 움직여가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너무 행정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을 포괄하고 정치적인 시스템 또 이게 이제 좀 그런 거를 담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조국혁신당과 또 다른 정당과 우리 시민단체가 균형 발전은 필요하다고는 보나 이거는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앞으로 새롭게 하는 것은 균형 발전에서 벗어나서 자치권을 각 지역의 자치권을 그 주민의 자치권과 동업면의 자치권, 그다음에 시군구 이 지역 소멸을 막는 것은 시군구 자치권을 보장하는 이런 데 대한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시도의 자치권 이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우리 안성호 교수님이 늘 생각하는 스위스에 준하는 모델로 갈 수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지방분권 광주운동본부의 그 대표이시고 전국회의 상임대표이신 이민원 교수님께서 토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저는 하려면 완전하게 하고 안 하려면 하지 말자. 네, 이런 주제로 약 3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균형 발전의 일정 부분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균형 발전에 대한 비판을 받으면 막 세포가 막 찢어져 버립니다. 그 왜 찢어져 버리냐? 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참 두뇌 구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펀치 하나로 끝냅니까? 축구를 하는데 아무리 메시라도 공 한 번 차가지고 골을 넣어버립니까? 또 골을 넣었다고 해도 저 상대방이 넣어버리면 또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빌드업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는 혁신도시 한 번 만들고 혁신도시 실패했다. 세종시 한 번 저렇게 만들고 그 정책 실패했다. 언제 혁신도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부이든 노력한 적이 일이라도 있냐? 세종시를 제대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제 기준으로는 일도 없다. 다 생색내기 바쁘지. 오히려 방해하기 바쁘지. 아니 축구 경기를 하는데 축구 경기 방해해놓고 못 이겼다고 말하면 아니 메시가 한 번 차가지고 못 이겼다고 메시를 두드려 패면 메시는 살 수가 있겠냐? 이 인간 이민원이가 살 수가 있겠냐? 저는 그런 생각으로 완전하게 해라. 세종시 완전하게 해라. 특별법 만들었으면 저것도 신행정수도법처럼 완전하게 대통령실 그 다 가고 국회 다 가고 뭐 분원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여기 없애고 여의도 없애고 청와대 없애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하지 마라. 이것이 저의 발언입니다. 끝입니다. 아주 화끈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우리 신대원 우리 그 지방분권 전남연대 대표님께서 다음 토론 이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몇 가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먼저 이제 이야기가 지금 개헌 정국이지 않습니까? 네. 개헌 정국을 한 것은 어떻게 개헌을 할 건가라는 문제인데 지금 상황을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얼마 안 되죠. 지난번 얼마 전에 국회에 와서 제가 기자회견 할 때 했던 이야기가 같은데 적어도 민주당이 국민의 입장에서 사고를 한다면 왜 야당을 설득하지 못하느냐. 저는 그 설득을 하는 것이 국회고 국회의원의 자격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께서도 설득을 해야 되고 국회의원들도 야당을 설득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쪽에 설 수 있어야만이 우리나라 정권이 변하고 정치가 변한다. 그렇지 않고 야당이 말을 안 들으니까 여당이 할 수 없고 해서 아까 이제 의원님 말씀이 10명 정도가 야당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이번 개헌 정국도 힘든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마음이 아팠는데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국회의원들께서 대의 민주주의라는 것 그 허울 속에서 있지 않는가. 지금 이제는 이미
직접 민주주의를 하자고 하는 게 국민들의 소망이고 그렇게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 법도 이제 주민자치의 법도 다 바꿔지고 있고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이미 수준이 직접 민주주의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와 있는데 국회의원들은 아직도 대의민주주의라는 착각 속에서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일들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충분하게 연습이 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한 국민들의 생각하는 것 수준이 국민들의 수준이 낮다는 게 아니라 거의 수준하고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방법에 국회의원들이 자기 일을 찾아서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분명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은 민주당이 엄청난 저도 민주주의를 합니다만은 지금 이 좋은 전국에서 전체적인 어떤 국민의 편의에 들어서지 않는다면 또한 실패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 안소영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앙집중, 지역소멸, 인구소멸, 저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외국의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실패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국 사례를 공부하고 연구를 해서 우리나라 걸로 접목을 시켜야 된다. 그럴 수 있는 것들이 아까 안성영 교수 말하는 스위스 있을 수 있고 다른 나라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입법하고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우리나라 행정이 국회가 여러 가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국민의 편에서 일을 했어야만이 사전이 보장이 되는데 사전을 더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만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국민 중심의 사고의 정치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앞으로의 정치권은 변화리라고 저는 봅니다. 네. 사람이 100명, 200명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중심 속에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변해야만이 지금 제가 조금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지금 전쟁을 통해서 어느 나라가 실패할지 모르는 세계적인 전국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냐면은 우리나라가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형태의 국민을 주도한 그런 형태의 정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생존에 살아남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지금 편하고 있으니까 중동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살 거다. 이건 착각이라고 봅니다. 지금 아주 우리나라의 위기는 지금 세계적으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러고 많은 국민 주도형의 정치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북한과 우리나라도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아주 힘든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은 국민들 편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우리 피부에 와 닿을 수 있을 만큼의 정치를 올곧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안성호 교수님께서 지난번에 어디 강의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스위스와 우리나라의 국민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가 스위스보다 더 나은 것 같다고 자기는 본인이 생각한다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한 업그레이드를 하고 아까 말하는 그런 어떤 좋은 정치를 위한 그 내용을 만들어낸다면 스위스가 모델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모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갖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적일 수 있다. 그 세계적인 것을 모든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세계의 평화에 기여할 수도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 민족성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그때 들을 때 그런 고민을 이야기를 좋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국회가 정부가 시민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진짜를 찾아내는 그런 공부 또한 그런 내용들의 정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송창섭 자치분권연구소 소장님께서 서울 10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서울 1000만 시민 대표 좋아. 이거 1000만 시민이라 그러니까 950만이고요. 서울은 950만이고. 시장 가자. 서울시장.
뭐 발제하신 내용과 이 특별법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찬성하고 이거보다 더 강력한 근원적인 처방을 지지하는 입장인데 말씀드리기 이전에 사실은 지난번에 박재율 대표님의 요청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관련된 이 사진을 찍어서 릴레이로 하는 거를 해서 제가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그걸 했는데 주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 수도권 입장 아니면 산업은행 노조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러니까 은행 하나 이렇게 좀 옮기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이 많은데 물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선거 때 이 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울 때 그 직전에 제가 호주 출장을 갔다 왔었어요. 근데 그때 캔버라라고 하는 데를 가서 보고 이상하다 여기는 행정수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아마 남아공도 입법수도가 따로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러한 측면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될 줄 알았죠. 근데 이제 관습헌법이라고 하는 잘 듣도 보도 못한 지금도 잘 이해를 못하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그러한 노무현만 그렇게 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균형 발전과 분권과 관련된 이러한 것을 좀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개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개헌의 개자도 못 꺼내게 하다가 요 최근에 와가지고 지금 지방선거와 함께 이런 곁다리 개헌을 하는 애매한 거기에도 분권은 없어요.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그래서 저는 조금 각성을 좀 시켜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그런 고민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저는 앞에서 발제하신 토론분과 발제문의 내용에서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결국은 이게 근원적인 처방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싸움인데 그다음에 여론을 좀 조성하고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 과제다. 그래서 이 행정수도만 이전했다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안성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시스템대로 될까? 지난번에 구체적으로 한다면 경북지사가 한탄을 한 소리가 있었죠. 내가 지사지만 지사가 여러 가지 할 것 같지만 저 논을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저 산을 바라보면서 그냥 산만 바라보고 있지 또 강을 바라봐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 바꿔 이야기하면 이 행정수도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와 함께 연방 수준의 분권, 바꿔 이야기하면 이 공무원들이 저렇게 지금 이 행정수도가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길바닥에 시간을 보내고 이 낭비적인 요소가 남기는 것을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근원적인 문제는 더 큰 분권의 자치권, 조직권, 재정권 이러한 것을 줬을 때는 정부를 향해서 그렇게 쫓아다니고 할 일이 없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국회는 또 예외가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좀 세종시와 관련돼서 충청도 조금 연대의 힘과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한 빌드업 작업 이민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아는 것 같으면서도 구체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리고 아까 특별법 제가 법령정보센터에서 특별법과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해 보니까 특자 들어가는 법률이 444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면 내용이 다 근원적으로 뭔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국회의원들의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아니면 청부 입법에 의해서 그냥 아니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특자를 자꾸 붙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꾸 이제 인플레이션만 시키고 좀 바람직스러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분권, 균형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그래서 좀 저는 개헌과 관련된 것도 조금 다 터부시하고 더 이상 국힘당을 걱정을 해가지고 이거를 하게 되면 국힘당과 논의를 못할 것 같다. 국힘당이 동의를 안 해줄 것 같다. 전 거꾸로 이거를 제시하고 국힘당이 같이 동의를 안 해준다 그러면 국힘당을 더 응징하는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는가? 저는 세종특별시도 그렇게 봐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개헌론이라든지 이런 세종 그 수도 이전과 관련된 거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우리가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당한테도 사기를 당한 것 같고 정치권에. 그래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전열을 정비하고 근원적인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한국의 시민단체가 한 2만 개 넘는다고 제가 알고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맏형 시민단체가 한국 YMCA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국연맹의 김경민 사무총장님께서 마지막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분권자치 전국회의에 좀 열심히 활동을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항상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사회대개혁위원회에서 분권자치 분과가 있어가지고 토론을 좀 했는데 이렇게 저렇게 우리 이창영 대표님 좀 모셔서 같이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개혁위원회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우리 이창용 대표님이 또 이렇게 좀 압도적인 논의력을 갖고 있어서 이게 결국은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분권자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렇게 지렛대 레버리지가 어디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결국 이렇게 강력한 플랫폼과 또한 이렇게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는 어떤 시민사회의 정치력 저는 여기에 이제 민주당 빼면 사당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조국혁신당이라든가 기본소득당, 그다음에 사회민주당, 진보당 이런 데와 같이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분권자치를 이렇게 실현해내는 흐름을 만들 거냐인데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제 오늘 이렇게 특별법처럼 이렇게 내는 방안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이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분권자치라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틀의 변형을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사회적 대협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진해 나가고 이걸 받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그런 이렇게 사회적 힘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전 최근에 아주 이렇게 강력하게 좀 하고 있고요. 우리 우리 외에도 또 이게 굉장히 많은 풀뿌리 조직들이 있으니까 이런 조직들을 이렇게 좀 다 모아서 정부에 대해서 압박하는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국회에 대해서 압박하는 이런 차원이 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을 좀 했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12.3 계엄을 경험했지만 결국 이렇게 한국 민주주의의 뿌리라는 게 동언면 직접 민주주의라는 기반에서 나온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희들이 다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야 이제 민주주의뿐만 아니고 사실은 이렇게 행정과 어떤 게 사회적 비전의 이렇게 구체성 그리고 효율성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직접 민주주의라는 이렇게 틀 안에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강주 전남 같은 경우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가 보여주는 모습 이런 거는 결국은 중앙 정부가 균형 발전을 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 주셨지만 중앙 정부가 이게 한국 사회를 전체적으로 관리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 분권을 하자라는 게 1990년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세월이 40년이 지나가는데 중앙 정부는 끊임없이 자기들이 이렇게 한국 사회 전체에 대해서 기획하고 관리하고 통제하고 성장시킬 수 있다라는 허상 안에 이렇게 지금도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고 전 그게 이렇게 결국 이 사유를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면 국가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광역
뭐 이게 자치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기초 있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읍면동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근대국가가 탄생해 오는 절차를 보면은 그 가장 위에 동읍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지방 정부들이 있고 이게 연합해서 국가가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좀 이렇게 그 어떻게 하면 분권자치의 이렇게 대사회적 협약 혹은 합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표정을 보시니까 시간 다 된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이번 개헌론이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실은 개헌을 할 생각이 있었으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이렇게 전국을 이렇게 운영하면 안 됐죠. 이게 예를 들어 내란 척결 그러면서 끊임없이 압박하면 그러면 이렇게 개헌 정족수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개헌을 하려고 하면 개헌 정족수를 만들기 위한 노력도 정부의 출범부터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 정말 우리가 논의해야 될 많은 이렇게 개헌 논점들이 있는데 저는 뭐 이렇게 사실은 권력체계 개편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분권 문제부터 그다음에 사법개혁 뭐 등등 여러 가지 하면 최소한 굉장히 많은 개헌 의제들이 있는데 뭐 이게 지방선거 하기 한 5개월 전에 그냥 전문 몇 개 바꾸고 그다음에 앞으로는 개헌 안 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이번에 안 됐으면 좋겠고요. 좀 안 될 것 같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아마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 놓고 개헌 논의를 할 거니까 거기에 정말 압축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간절시켜야 되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단지 하나 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 자강론자들이 지금 완전히 이렇게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시선이 국민에게 가 있다라는 건 오산인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시선은 200만 당원에게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전체적인 국정 방향을 만들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민주당의 시선이 국민과 한국 사회의 전체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시선이 넓어지게 하는 사회적 압박,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정치개혁 프로그램들까지도 뭐 고민이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 네. 그 숫자는 소수지만 여러분들이 17개 시도에 다 중요한 단체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 전 국민의 생각들을 반영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평소에 이렇게 가져오셨던 신념을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또 이렇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우리 정치인들이나 뭐 장관들은 항상 뭐 하라고 그러면 국민들의 공감대가 없어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하신 내용, 또 여러분들이 쓰신 토론문, 발제문 이런 것들을 오늘 들어가셔서 곧바로 칼럼, 기고문 이런 걸 쓰셔서 지역의 유력한 중앙과 지역의 유력한 일간지에 그 여러분들이 좀 기고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마 의원실에서는 이 토론회 끝나면 사진과 더불어서 보도자료를 만들 겁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이게 풀록화를 했는데 그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을 정리해서 그 적극적인 언론 플레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시간이 10분이나 남았습니다. 그 처음에 우리 여기 보좌관님이 시간 지키시기 어려울 텐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염려하셨는데 제가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토론의 달인들입니다. 시간 잘 지킬 겁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우리 전체 토론을 끝까지 오늘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도 사실 저한테는 가시겠다 그랬거든요. 앞에 참석하시고. 근데 끝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황운하 의원님, 저는 인간적으로 좀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되게 국회의원들이 와서 인사만 하고 가시는 게 관례인데, 또 그만큼
그 분권 균형 발전 내지는 그 행정수도 특별법에 관심이 지대하시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말씀을 잠깐 해주시죠. 네. 이렇게 쭉 들으셨으니까. 네. 제가 뭐 마무리 말씀 드릴 그런 건 아닌데 우리 화문을 계시니까 네. 증리 최종하시기 전에 딱 30초만 말씀드리면 아까 그 말씀 못 드렸는데 행정수도 완성되려면 아까 제가 지방분권 전체가 제대로 돼야 된다 대한민국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드렸잖아요. 다들 생각이 같은데 그러려면 국회도 이거 입법돼야 된다 주장하면서 국회의 권한도 지방의회로 줄 거는 주자. 도로 닦고 뭐 하는 이런 거 전부 예산 받았다 국회의원들이 할 게 아니고 그래야 중앙정부도 하라고 이걸 같이 좀 주장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홍 의원님. 네, 말씀해 주시고 우리 안성호 교수님이 마지막 진짜 정리를 해 주시고 12시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제가 마무리할 뭐 그런 위치에 있질 않지만 그래도 짧게 말씀드리고 이제 발제하신 안성호 교수님께서 토론자들 말씀 종합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토론회를 이제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사실 저도 국토위 지금 전체 회의가 있는데 좀 잠깐이라도 들러야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 듣고 싶어서 그래서 자리를 좀 이석을 못 했는데요. 아무튼 그 안성호 교수님 발제에서 제가 꼭 새삼스럽다라기보다는 그래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분권 이것이 어떻게 이제 국가의 생존 전략이 되는 것인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미래의 생존이 달린 문제인지 특히 이제 스위스를 모델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셔서 크게 도움이 됐고요. 이제 개헌 문제 오늘 토론하신 분들이 뭐 엑기스마다 다 말씀하셨지만 이제 개헌 문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개헌은 뭐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우선 이제 이번 개헌이 될지 안 될지 좀 모르겠고요. 제가 볼 때는 좀 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돼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비록 뭐 이제 수도에 관한 조항, 위헌 논란을 해소할 수 있는 조항도 안 들어가 있고 자치분권에 대한 내용도 미흡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이번에 돌파구를 열어서 87년 체제가 극복되는 그런 첫 번째 개헌 관문은 돌파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다음 28년 총선 때 좀 본격적인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때 뭐 권력구조 문제라든지 또 자치분권 문제 이런 문제가 좀 더 충분히 논의를 거친 끝에 28년 총선에 개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튼 이번에 개헌은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10명 정도, 9명인지 10명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이탈자가 나와야 되는데 현재의 그 전국 상황을 볼 때는 이탈자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탈자 나와도 10명까지, 그러니까 9명인지 뭐 그 인원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한 4~5명, 5~6명까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정족수의 의결 종족수위를 정도 이탈자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헌은 불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행정수도에 관해서는 이번에 물론 행정수도가 완성이 되려면 법만 통과돼서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까 이민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국회 없애고 여기 청와대 없애고 그래서 청와대 다 옮기고 국회 다 옮기고 이 국회 여기가 10만 평쯤 되는데 이 국회는 이제 앞으로 뭘로 쓸 것이고 청와대 뭘로 쓸 것이고 어쨌든 청와대 싹 없애고 국회 싹 없애고 몽땅 가는 그거의 정도는 사회적 합의를 법률만 통과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국정과제에 사회적 합의라는 그런 전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적 합의가 좀 빨리 도달이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지방분권에 대해서 오랜 동안 천착해 오신 전문가 분들이니까 그분에 대한 여론을 빨리 좀 모아주셔가지고 그게 이제 수도권 뭐 여기서 당장 뭐 내가 어떻게 손해 보는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특히 정치인들이 국가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좀 여론을 잘 좀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사회적 저는 이 법이 뭐 지금 세종 시민들이야 빨리 통과 얘기하지만 이 법이 이게 어마어마한 법이거든요. 사실은 대통령실 여기 이거 없애고 싹 옮긴다. 국회 이거 없애고 싹 옮긴다는 그런 건데 그 법이 충분한 토론 어떤 뭐 최소한의 공청회 사회적 합의를 도달하기 위한 토론회 없이 그냥 뭐 빨리빨리 통과 이렇게 하면서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법안 소위에 상정이 됐지만 또 여야 지도부들이 뭐 조속 통과 약속을 하긴 했지만 그건 정치적 수사이고 실제로 이 법안이 갖는 그 의미를 생각하면 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정도의 수기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통과는 되겠죠. 뭐 통과는 되겠지만 그때까지 좀 국민 여론이 사회적 합의 이 정도 사회적 합의를 할 만하다 이렇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이제 오피니언 리더격에 해당 분야에 대한 오피니언 리더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그럼 이제 그 헌재에서도 우현 판결을 못 하겠죠. 사회적 합의 수준이구나 하면은 관습원법 관습이 바뀌었다고 또 해석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우현 논란도 해소되고 사회적 합의 됐으니까 다 옮기자 이렇게 될 거로 봅니다. 그 역할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늘 저는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교수님 안성현 교수 말씀하시기 전에 아까 조금 나왔던 이야기 광주 전 행정통합 이야기가 그 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안성현 교수님 하셨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제 광주 전남 사람들이 그 행정통합에 대해서 긍정했던 이유가 어쩌면은 그 소멸에 대한 정점에서 변화를 택하지는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안성현 교수님께서 단점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앞으로의 문제는 장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의 문제거든요. 그것까지를 좀 안성현 교수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 약간 코멘트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해서.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 이제 부탁 저한테 숙제를 주신 건데 지금 당장에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언제 다른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 우리가 20여 년 전에 우리 모임이 지방 3법을 통과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 그때 특히 광주, 부산, 대구에서 버스로 많은 분들이 막 국회까지 오고 그게 영향을 크게 미쳤다고 평가합니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인데 그때 3법 중에 하나가 바로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입니다. 우리가 그런 그 전력이 있는 그런 단체 모임인데 그동안에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대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다 이루지 못하더라도 후대에도 우리가 외쳤던 써놨던 이런 것들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실현될 날이 오리라고
믿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뭐 많은 분들이 해오고 있지만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우리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기여했던 것 중에 하나, 뭐 민주화 이런 거 말고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겁니다. 인터넷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사실은 그 IMF 외환 시기에 나라의 갈 길을 찾으면서 거기에 방점을 찍고 많은 투자와 정책적 지원을 했거든요. 그것이 지금 한국이 인터넷 밀도로 보면